정육점 벽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정미숙은 습관처럼 고기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3분 후 똑같은 시간 13살 남자아이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삼겹살이랑 목살이요. 반반으로요. 왜 이 아이는 한 번도 고기 먹는 사람의 표정을 짓지 않을까? 민재의 눈에는 기대도 설렘도 군침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오직 무거운 책임감뿐이었죠. 그날 오후 정육점 문이 닫힌 후에도 미숙의 불안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후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꼼꼼하게 손을 씻는 습관을 지키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정육점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긴 바늘이 천천히 움직여 정확히 오후 4시를 가리켰죠. 정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습관처럼 일어섰습니다.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냉장 진열대로 다가가 삼겹살 팩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뒤에 숨어있던 신선한 고기들이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이어서 목살을 꺼내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장을 보러 오는 주부들은 오전에 다녀가고 퇴근길 손님들은 아직 오기 전이죠. 오후 4시는 정육점에서 가장 한산한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미숙은 왜 이 시간에 고기를 정리할까요? 그녀의 눈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손은 자동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고 발은 무의식 중에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됐을 때 똑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어요. 가볍지만 규칙적인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박자의 발소리였습니다. 13살 남자아이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교복깃은 반듯했습니다. 와이셔츠는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넥타이도 단정하게 매어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와이셔츠 깃은 조금 헤어져 있었고 교복 바지는 밑단이 약간 짧아 보였어요. 아이가 자란 건지 아니면 원래 큰 옷을 입었다가 이제야 딱 맞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한 손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폐는 낡았어요. 구겨진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여러 번 거쳐온 돈이었죠. 민재가 카운터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삼겹살이랑 목살이요. 반반으로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대사처럼 자연스러웠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장갑을 꼈습니다. 손은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삼겹살 진열대로, 그 다음 목살 진열대로, 정확히 500g씩. 칼을 들고 고기를 썰면서 미숙은 슬쩍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고 설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무를 다하러 온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죠.
미숙은 삼겹살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정확히 500g, 랩으로 싸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어서 목살도 똑같이 준비했죠. 그 과정 내내 민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미숙의 손놀림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포장을 마치며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한 번도 고기를 보며 침을 삼키지 않을까? 삼겹살과 목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기름기가 적당하고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죠. 보통 아이들이라면 고기 포장을 받으며 오늘 저녁에 먹어야지 같은 말을 하거나 배고파요 같은 표정을 짓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대도 설렘도 군침도 없었어요. 있는 건 오직 무거운 책임감 뿐이었습니다. 미숙이 포장된 고기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 고기 오늘 저녁에 먹을 거야? 민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가족들이랑 같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민재는 5만 원권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미숙은 거스름돈을 계산했어요. 4,500원. 동전과 지폐를 건네주자 민재는 정확히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봉투를 들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범죄의 냄새도 나지 않았고 위험의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묘한 위화감만 있었죠. 13살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간다. 늘 현금으로, 늘 같은 금액으로, 늘 같은 부위로, 그리고 한 번도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표정을 짓지 않는다. 미숙은 카운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뭘 하는 걸까, 저 아이는. 그날 오후 정육점 문이 닫힌 후에도 미숙의 머릿속에서는 민재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단정한 교복, 낡은 5만 원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거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올까? 그리고 모레도? 언제까지 계속될까? 질문들은 답 없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정미숙은 어제와 똑같이 고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의식적으로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4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어제와 똑같은 교복, 똑같은 가방, 똑같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삼겹살이랑 목살이요. 반반으로요. 똑같은 대사였습니다. 억양도 속도도 심지어 말끝의 높이까지 어제와 동일했어요. 미숙은 고기를 썰며 슬쩍 물었습니다. 민재야, 어제 고기 맛있었어? 네. 오늘도 저녁에 먹을 거야? 네.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미숙은 포장을 마치고 고기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5만 원을 내밀었고 거스름돈을 받아갔죠. 그 과정이 정확히 3분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숙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민재는 정확히 오후 4시에 나타났습니다. 오차는 1분도 안 됐어요. 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고기를 사고 같은 돈을 내고 갔습니다. 그 규칙성이 미숙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민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점점 더 관찰하게 됐어요. 아이의 옷차림, 표정, 행동, 말투. 모든 걸 자세히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재의 교복은 깨끗했지만 자세히 보면 세탁이 너무 자주 돼서 색이 약간 바랜 상태였어요. 와이셔츠 깃은 헤어져 있었고 바지 밑단은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방도 낡았어요.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천이 드러나 있었고 지퍼는 잘 안 닫히는지 끈으로 묶어놨죠. 신발은 어땠을까요? 운동화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거의 평평해졌어요. 오래 걸은 사람의 신발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재가 들어왔을 때 미숙은 평소보다 천천히 고기를 썰었습니다. 대화 시간을 늘리고 싶었거든요. 민재야, 학교는 어떻게 다니니? 걸어서 다녀요. 멀어? 20분 정도요. 아침은 먹고 가? 민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어요. 미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뭐 먹고 가는데? 밥이요. 반찬은? 김치랑 계란이요.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기를 포장하며 조용히 관찰했죠. 민재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어요. 하지만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검은 때였죠. 손을 씻어도 잘 안 지워지는 그런 때요. 손바닥은 어땠을까요? 민재가 거스름돈을 받을 때 미숙은 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여러 개 잡혀 있었어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 마디마디. 13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걸 들고 거친 일을 해온 어른의 손이었어요.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 대체 뭘 하는 거지? 왜 손에 굳은 살이 저렇게 잡혀 있을까? 그리고 왜 매일 고기를 사갈까? 질문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나타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심지어 태풍 예보가 있던 날도 민재는 왔습니다. 그 집념이 미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 아이에게 고기는 대체 뭘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가는 걸까? 어느 날 오후 민재가 고기를 받으러 카운터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미숙의 코에 냄새가 들어왔어요. 연기 냄새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타는 냄새, 그 중에서도 고기 굽는 냄새였죠. 진한 기름 냄새와 함께 탄 고기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의 교복에서 그 냄새가 났어요. 미숙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고기를 굽고 있구나. 하지만 어디서? 왜? 누구를 위해? 민재가 나간 후 미숙은 단골 손님 김씨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 아이 아세요? 요즘 매일 오는 학생이요. 김 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민재, 알죠. 이 동네 사는 앤데. 어떤 아이예요? 불쌍한 애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요. 몇 년째. 아버지는요? 김 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쯤 교통사고였다던가.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민재는 할머니 댁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친구분인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민재를 맡아주신 거죠. 할머니가 돌봐주시는구나. 그렇긴 한데. 김 씨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데요?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70이 넘으셨다던데. 그러니까 민재가 거의 혼자 알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요? 다니긴 다니는데. 글쎄요. 요즘 아침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일찍부터요. 왜요? 폐지 줍는다던데요.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폐지를? 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폐지 주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가엾어서 김 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13살짜리 아이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니. 그날 저녁 미숙은 가게 문을 닫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새벽에 폐지를 주어 돈을 빱니다. 그 돈으로 매일 5만 원어치 고기를 삽니다. 그 고기를 어딘가로 가져가 굽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도대체 어떻게 맞춰지는 걸까요? 미숙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몰랐어요.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면 따라가 볼까요? 고민하던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따라가 보자. 다음 날 오후 4시 민재가 평소처럼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고기를 썰어 포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민재가 나간 후 미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민재가 간 방향으로 뛰어나갔어요. 다행히 민재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미숙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민재는 큰 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어요. 미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좁았어요. 양쪽으로 낡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미숙은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고기 봉투를 옆에 두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할머니. 지금 가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침묵. 네, 오늘도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꼭 지킬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죠. 민재의 얼굴에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지, 지켜야 한다는 결심. 미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버티는 걸까? 민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고기 봉투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민재는 골목을 빠져나와 또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점점 더 낡은 동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분쯤 더 걸었을까요? 민재가 작은 판잣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벽은 함석으로 대충 이어져 있었고 지붕은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문은 낡은 나무 판자였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재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옷은 낡았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 고기 가져왔어요. 민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안 돼. 넌 이 돈으로 밥 사 먹어야지. 괜찮아요. 저 밥 먹었어요. 매일 이러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도와주셨을 때 제가 약속했잖아요. 어른 되면 고기 사드린다고요. 넌 아직 어린애잖니. 어른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드려야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매일 고기를 사갔구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 현금으로만 사는 이유, 손에 박힌 굳은 살, 옷에 밴 연기 냄새, 그리고 그 무거운 눈빛, 모든 게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정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계단에 앉아 전화하던 모습, 판잣집 앞에서 고기를 건네던 모습, 제가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저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재가 불쌍했어요. 13살 아이가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며 돈을 벌어야 하다니,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야 하다니,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요받아서도 아니었죠. 민재는 자기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나서서 막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민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까요? 미숙은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린 나이잖아.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야.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을 때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숙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쯤 민재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벌써 일어나서 폐지 주우러 나갔을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5분. 미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숙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그러다 한 골목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였어요. 아이는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수레에는 골판지와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죠. 민재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골라내고 골판지를 펴서 손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손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하나하나 폐지를 주워 담았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구나.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13살 아이가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다가가고 싶었어요. 민재를 안아주고 싶었죠. 이제 그만해도 되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민재의 약속을 내가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미숙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미숙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민재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여전히 고기를 팔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숙은 민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손이 더 거칠어지고 있어. 이 아이의 얼굴이 더 야위어가고 있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결국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요. 누구에게? 경찰에게요. 미숙은 동네 파출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신고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박경수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서요. 어떤 일이신가요? 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육점을 하는데요. 13살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갑니다. 그게 이상한 건가요? 네, 매일이에요. 정확히 오후 4시예요. 그리고 늘 같은 금액 5만 원어치를 삽니다. 늘 현금으로요. 그리고 그 아이 한 번도 고기를 먹는 것 같지 않아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는 것 같아요. 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하고
옷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아이 몸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같고, 아이 이름이 뭔가요? 민재라고 해요. 성은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요? 13살이요. 중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아요. 박경수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숙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이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겠죠?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만약 민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혹시 민재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화는 걸어버렸어요. 미숙은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박경수 경찰관이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복잡해 보였어요. 미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미숙은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의자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박경수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재라는 아이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경수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범죄는 없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해치거나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박경수가 수첩을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본명은 강민재입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머니는요? 어머니 오선희 씨는 현재 시립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3년 전부터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년이나? 네. 심각한 질환으로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퇴원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요? 박경수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거의 같은 시기였던 거죠.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경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민재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인 이영자 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73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민재를 돌봐주시는군요. 그렇긴 한데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제대로 케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제공하시지만 그 외에는 민재가 거의 혼자 알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경수가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 30분까지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고물상에 팔아서 돈을 받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버나요? 날마다 다르지만 평균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네. 그 돈으로 매일 5만 원어치 고기를 사는 겁니다. 미숙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루 15,000원 버는데
어떻게 5만 원어치를 사요? 박경수가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사흘치, 나흘치를 모아서 한 번에 고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흘에 한 번 정도 사는 셈인데 매일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민재가 그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디로 가져가는데요? 동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판잣집으로 가져갑니다. 거기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계세요. 누구예요? 이름은 박정삼 씨, 78세입니다. 독거노인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 노인한테? 박경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미숙을 똑바로 봤어요. 3년 전 민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민재는 10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버지마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민재는 며칠간 혼자였다고 합니다. 미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짜리가? 네. 당시 친척들은 다들 멀리 살았고 할머니는 연락이 늦게 닿았어요. 그래서 민재는 2, 3일 정도 집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밥은? 굶었죠. 돈도 없었고 해먹을 줄도 몰랐으니까요. 박경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박정삼 노인이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골목에서 울고 있는 민재를 본 거죠. 노인은 민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며칠간 돌봐줬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민재 어머니가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사를 연결해주고 할머니한테 연락해서 민재를 맡길 수 있게 해줬죠. 그런 일이 노인은 돈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시간, 노력, 마음을요. 박경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때 노인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요? 제가 어른 되면 할아버지한테 고기 사드릴게요라고요. 미숙은 흐느꼈습니다. 박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1년 전부터 민재는 폐지를 주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노인에게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갔죠.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매일. 미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수가 덧붙였습니다. 민재가 현금만 쓰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왜요? 카드를 쓰면 기록이 남잖아요. 할머니가 알게 되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노인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현금만 쓰는 겁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민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알아요. 하지만 박경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3살 아이가 이런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니죠.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경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아이를 우리가 이제라도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복지 쪽에 연락했습니다. 민재와 할머니 그리고 박정삼 노인 모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재는 어떻게 되나요? 민재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박경수가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 씨가 전화 주신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도 민재 같은 아이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박경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상황이 정리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네. 박경수가 나간 후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무엇을 했을까? 민재를 도운 걸까? 아니면 민재의 약속을 망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정미숙은 평소처럼 고기 진열대를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시 3분이 지나도 4시 5분이 지나도 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시 10분, 4시 20분, 여전히 민재는 오지 않았어요.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신고한 걸 알게 된 걸까?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4시 30분이 됐을 때 미숙은 준비해뒀던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민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날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할머니가 화를 내신 건 아닐까? 아니면 노인 할아버지가 다치신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미숙은 박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님, 혹시 민재 무슨 일 있나요? 며칠째 안 오는데. 아, 걱정 마세요. 민재는 괜찮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미숙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엿새째, 일주일째. 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육점 문이 열릴 때마다 미숙은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민재일까? 하지만 늘 다른 손님이었죠. 오후 4시는 이제 가장 쓸쓸한 시간이 됐습니다. 미숙은 그 시간이 되면 고기 진열대 앞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오지 않을 아이를 기다리면서요.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더 지났을 때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안 올지도 몰라. 내가 망쳤을지도 몰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3년 전 겨울, 10살 민재는 집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죠. 민재는 무릎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오실까? 이틀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사람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민재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있어야 해요. 곧 누가 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날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은 다들 멀리 살았습니다. 민재는 혼자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다 떨어졌어요. 민재는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뭔가 사 먹어야 할까요? 하지만 돈도 없었고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민재는 그저 계단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밥을 해주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밤, 민재는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외로웠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계속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이, 왜 밖에 있니? 추운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집에 어른 안 계시니? 어머니가 병원에 언제부터? 사흘 전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넌 사흘 동안 혼자 있었다는 거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 우리 집 가자. 네. 밥 먹어야지. 안 그래?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민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판잣집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민재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민재는 그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계속 울었어요. 노인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며칠간 민재는 노인 집에서 지냈습니다. 노인은 밥을 해주고 재워주고 씻겨줬어요. 그리고 민재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고 민재 어머니의 친구를 찾아냈죠. 결국 이영자 할머니가 왔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연락이 늦었구나. 할머니는 민재를 안아줬어요. 민재를 데려가기 전 노인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렴. 할아버지는요? 나는 여기서 잘 살 거야. 걱정 마. 민재는 노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제가 어른 되면요. 할아버지한테 고기 사드릴게요. 맛있는 고기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고기? 왜 하필 고기? 할아버지가 라면만 드시잖아요. 고기도 드셔야죠. 그래, 고맙구나. 약속이에요. 꼭 지킬게요. 민재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흘째 되는 날 오후 4시 정미숙은 이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진열대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운터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였습니다. 미숙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줌마. 민재야.
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재는 잠깐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럼 왜 안 온 거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미숙은 민재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머니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네. 곧 퇴원하실 수 있대요.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다. 네,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민재야, 너무 다행이다. 민재도 작게 웃었습니다. 13살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이다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많이 사려고요. 많이?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해? 10만 원어치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목살, 그리고 특별히 등심까지 정성껏 골라서 포장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으려 할 때 미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아줌마가 쏜다. 네. 왜요? 축하 선물이야. 어머니 퇴원 축하.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사야 해요. 왜? 약속했거든요. 미숙은 민재를 부드럽게 봤습니다. 알아. 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아줌마가 주고 싶어. 안 되겠니? 민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숙이 포장된 고기를 건네주려 할 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응? 저, 알아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아줌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하신 거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경찰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줌마가 걱정해서 전화했다고요. 민재야, 미안해. 아줌마가.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상하게 보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미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뭘? 아줌마가 저를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다들 제가 혼자 잘 버틸 거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도, 선생님도, 동네 어른들도 다들 민재는 의젓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아줌마는 달랐어요.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 주셨잖아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알게 되셨어요. 제가 폐지 주운 거요. 경찰 아저씨가 말씀하셨대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처음에는 혼내셨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요.
할머니가 뭐가 무서워서 숨겼냐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셨어요. 저를 꼭 안으시면서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할머니한테 기대도 된다고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고기 갖다 드린 거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미안할 게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이제 복지관에서 도와주신대요.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대요. 정말? 네. 경찰 아저씨가 연결해 주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응? 아줌마가 신고한 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됐어요. 미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에서는 고기 냄새 대신 집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집 냄새? 네. 따뜻한 냄새요. 어머니 냄새,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그런 냄새들이요.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숙은 민재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민재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야.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갚고 책임을 다하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안겨 있었어요. 오후 4시에 햇살이 정육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는 따뜻한 빛이었죠. 그날 정육점 안에는 연기 냄새 대신 따뜻한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숙은 박경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박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어머니 다음 주에 퇴원하신답니다. 정말요? 벌써요? 네.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좋아지셨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박정삼 노인 할아버지도 새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어디로요?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임대주택이에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라고 하더군요. 잘 됐네요. 박경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숙 씨. 네. 제가 이번 일을 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저는 동네 담당 경찰이잖아요. 주민들을 보살피는 게 제 일인데 민재 같은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바로 코앞에 아이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심했던 거죠. 박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재가 너무 조용히
너무 의젓하게 버텼으니까요.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끄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만 봅니다. 조용히 버티는 아이들은 보지 못하죠.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했어요. 아이가 의젓하니까 괜찮겠지라고요. 하지만 의젓한 게 아니라 의젓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경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이들을 더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거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가게에 오는 아이들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맞습니다. 민재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관심이었죠. 누군가 자기를 봐주기를, 걱정해주기를, 관심 가져주기를.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가 전화 주신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민재의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저는 그냥 불안했을 뿐이에요. 그 불안함이 소중했습니다. 무관심보다는 쓸데없는 걱정이 낫죠. 미숙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박경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민재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웃고 있는 민재였죠. 박경수가 말했습니다. 저 모습이 13살 아이의 모습이죠. 맞아요. 우리가 지켜줘야 할 건 저 웃음입니다. 미숙이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 대신 밝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공을 차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웃는 모습, 그게 바로 13살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앞으로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우리 어른들이 함께 봐야 합니다. 아이들을요. 맞아요. 함께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자세히 보자. 이제는 더 관심을 갖자. 이제는 놓치지 말자. 아이들을. 4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육점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여성이 함께 있었죠. 40대 초반의 여성, 오선이었습니다. 민재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숙 씨 맞으시죠? 오선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민재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오선이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민재가 계속 혼자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오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도 울컥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그래, 잘했어.
오늘 저녁에 고기 먹을 거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 오선이가 말했습니다. 네, 박정삼 할아버지요. 그분도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기로요.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좀 사려고요. 많이요. 미숙은 기꺼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목살, 등심, 그리고 특별히 양념 갈비까지 정성껏 골라서 포장했어요. 오선이가 돈을 내려 할 때 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안 돼요. 어떻게? 저도 축하하고 싶어요. 퇴원 축하, 가족 모임 축하요. 오선이는 한참 사양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민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그런데요. 응? 오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액자 안에는 정육점 간판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미숙인의 정육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뒷면에는 민재의 손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신고한 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됐어요. 그날 이후 제 하루에서는 고기 냄새 대신 집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아침밥 냄새, 어머니 손때 묻은 이불 냄새,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는 소리. 그게 다 아줌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강민재 드림. 미숙은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고기 안 사러 와요.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 안 먹어? 아니요. 이제는 어머니가 직접 사러 오신대요. 그리고 저는 민재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이제 폐지도 안 주어요. 대신 신문 배달 시작했어요. 더 안전하고 돈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 돈으로 용돈도 쓰고 저금도 해요. 잘했다, 민재야. 오선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일 시작했어요. 파트타임이지만요. 조금씩 우리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정말 잘 됐어요. 정말.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다음에 또 올게요. 친구들이랑요. 그래, 언제든지 와. 기다릴게. 두 사람이 나간 후 미숙은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아줌마한테도 집 냄새를 느끼게 해줘서. 미숙은 액자를 정육점 벽에 걸었습니다. 카운터가 보이는 자리예요. 이제 미숙은 고기를 팔 때마다 그 액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보자. 관심을 갖자. 혼자 버티는 아이들을 놓치지 말자. 그날 오후 정육점 안에는 연기 대신 조용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진 햇살이 고기 진열대를 비추고 카운터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미숙은 그 빛 속에서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민재를 도운 이야기가 아니라 민재에게 배운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은혜를 갚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미숙은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집 냄새가 나는 하루야.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는 민재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행복하게 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정육점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들이 눈물겹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